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 우리는 지난 주말에 이것을 목격했는데요. 진짜의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 대변인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면서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갑 당협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 위원장님은 이제 뭐 친한계로 좀 분류가 되고 좀 이제 온건보수 쪽으로 좀 분류가 됐던 분인데 지난 주말에 법원 습격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저는 너무 충격이 컸고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 유사 이래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없어요. 네, 파출소는 습격당한 적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검찰청이 뭐 개인적으로 습격을 당한 적은 있지만 법원은 아무도 습격을 안 했어요. 이게 어떠한 정치 세력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유혈 사태도 있는 그런 현대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법원은 아무도 습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는 우리 사회의 자제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는데 제 법대 때 학부 때 지도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뭐 3년 있다가 망하고, 언론이 망하면 나라가 한 1년 있다 망하는데 법원이 망하면 당장 내일 망한다. 왜 그러냐면 법원은 세상의 모든 갈등 관계를 여기서 결정짓는 곳이거든요. 예. 근데 법원이 권위를 잃고 망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갈등 관계를 법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약육강식의 무력에 의한 해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돼요. 바로 그 상태가 뭐냐면 홉스가 이야기하는 바로 리바이어던의 바로 그 무정부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원만큼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과거에 뭐 그 유신 시대나 이런 시대에 보면은 우리 그 한동훈 대표가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그 부분을 해소했던 바로 그 인혁당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인혁당 사건이 있었을 때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법정에서 사법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끌려나가셔가지고 뭐 구속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고 그 인혁당 판결이 있고 나서 다음날 바로 다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배상금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했던 그게 있죠, 법무부 장관 때. 근데 이런 역사들이 되게 어찌 보면 우리 사법부의 역사에서 조금 어찌 세상에 내놓기는 좀 부끄러운 역사일 수도 있음에도, 그럼에도 그때도 법원을 습격하지는 않았어요. 그 법정의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와서 시위를 하고 그 앞에서 뭐 1인 시위를 해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태는 정말이지, 저는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법치를 준수하는 그러한 정당으로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당일날 밤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원외당협위원장 단톡방에서 이상규 위원장이 저한테 저의 실명을 지명하면서 지금 뭐 마포서에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박상수 위원장님 오셔서 변론을 좀 해주시죠, 막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단톡방에서 그 100몇십 명 있는 단톡방에서 저희 당협위원장들 다 있는 방에서 저를 지명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담장을 넘어가지고 오후 5시 30분쯤에 담장을 먼저 넘어간 17명에 대한 어떤 변호를 그쵸, 얘기한 건가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시경이었어요. 10시, 11시경 그 뭐 윤상현 의원이 뭐 얘기했다는 그때 그 새벽은 아니었고. 폭동이 일어나기 전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일단 그런 사태조차도 저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수처 차량을 그렇게 흔들 때부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뭐 훈방 조치가 가능하다는 둥, 뭐 변호인이 뭐 우리 뭐 당협위원장 중에서 변호사인 당협위원장이 가서 도와준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이런 폭력 사태까지 조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변호인을 조력해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엄벌 탄원서를 내야 되고요. 이런 사태를 유발한, 야기한 그러한 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단호하게 징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우리 당은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승 위원장님이 윤상현 의원에게만큼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지금 상황을 보자면은 먼저 일요일 오후쯤에 17명이 이제 법원 담장을 넘어갔는데 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상의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훈방 조치될 거다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그런 뭐 문자를 보낸 것들이 또 이제 이게 캡처가 돼가지고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됐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에 국회의원이 이렇게 그 훈방 조치될 것이다라는 식의 그러한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날 이상규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해? 이상규 위원장이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규 위원장이 저랑 하문경 위원장을 딱 찍었어요. 그 100몇십 명짜리 방에서. 예. 하문경 위원장이 거기 마포의 당협위원장이거든요. 하문경 위원장한테는 마포경찰서에 전화해달라 그러고 저한테는 변호를 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하문경 위원장이나 제가 상당히 이런 폭력적인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약간 현재 우리 당의 분위기가 그 십자가 밟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보수 정치인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십자가를 밟아라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답을 안 했고 하문경 위원장도 답을 안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 맘때에 마포경찰서와 뭐에 연락을 해보니까 뭐 훈방 조치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그것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줬을 겁니다. 아, 여당이, 그것도 여당의 다선 국회의원이 우리 뒤를 이렇게 봐준다는데 그럼 우리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백골단을 국회에 끌고 들어왔던 김민전 의원과 함께 윤상현, 김민전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제 말에 무게가 실리는데 일단 발언 듣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은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이자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입니다.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물론 이 앞에는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폭도라는 낙인을 찍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좀 뭐 들으면서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당에서는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의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했을 때 당 지도부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는 권영세 위원장님께도 제가 페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아는 범위에서 전달을 좀 해달라고 말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 문제는요. 저는 이제 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변협 활동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의 이런 단톡방들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아직도 들어가 있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법조계에서 이 언론사도 똑같거든요. 만약에 진보 언론사, 보수 언론사가 있는데 방송 보도 내용에 마음에 안 든다고 폭도떼들이 언론사에 들어가 가지고 언론사 직기를 다 때려 부시고 직원들을 몰아놓고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진보 보수 언론사 가리지 않고 그와 같은 반달리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겁니다. 예. 우리 법조계도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묘한 그 같은 동료 직업 간의 연대의 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저 사태는 서부지법 사태는 정말 모두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어떤 그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법원, 검찰까지도 전부 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예, 그리고 판사 출신이죠. 지금 춘천에 있는 당협위원장인 김혜란 전 대변인 그분과도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소요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예. 소요죄를 적용해야 된다. 일반적인 어떤 뭐 그 처벌이 아니라 그냥 소요죄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도 소요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소요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범죄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들 지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대법관 회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앞으로 많은 재판을 남기고 놓고 있어요. 예. 도대체 법원 전체와 이렇게 싸워서 뭘 얻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을 공격한 자들을 폭도라고 말도 못하면 법원에서 과연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수많은 재판들을 생각한다면 법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폭도는 폭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보수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정광훈 씨를 비롯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조금 극단적 언행을 좀 많이 한다라는 지적도 있고 거기에 일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부안해동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공수처 앞에서 한 명이 분신을 한 상황을 보고 효가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뭐 이렇게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뭐 어제 이제 이런 발언도 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아스팔트 십자군들이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뭐 황교안 전 대표는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이게 지금 유튜버들하고 좀 이렇게 메시지들이 비슷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이 발언들을 다 모아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조선일보가 제가 어제 보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의 그 폭도들의 그 영상 막 이렇게 다 기물을 파손하고 하는 영상도 같이 이렇게 실려서 나오던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과거 그 진보 진영, 좌파 진영 쪽에서 과거 활동했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죠. 김지아 시인이 이제 연세가 좀 들면서 90년대 학생 운동권이 과격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당시 뭐 강경대군 유서 대필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김지아 시인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였냐면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학생 운동권 진영에서 이와 같은 일종의 열사를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분위기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김지아 시인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보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어찌 보면 이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 좌파와 극좌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예전부터 이것이 분화돼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파 진영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극우라는 진영이라는 것이 딱히 보이질 않았어요. 조금씩 나타나려고 했다가도 사라지고 나타나려고 했다가도 사라졌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우리나라의 극우라는 진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소위 말하는 대한우파라는 세력들이죠. 신우파로서의 극우 세력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민주당이랑 이쪽 진영이 소위 말하는 이 극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늘 선거 연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선거 때마다 고민거리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안 하다가 선거를 지는 경우도 있고 예. 하다가 오히려 또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곳 우파 진영에도 그러한 고민거리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 전체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양 진영의 이 극단 진영들의 존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 여기 오시기 직전에 지금 페이스북에 박상수 위원장님이 글을 하나 올린 걸 보고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권영세 위원장이 설 선물로 곱창김을 보냈는데 지금 유튜버들하고 같이 받은 게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영세 위원장이 보낸 사람이 배승희, 고성국, 이봉규, 성창경, 신혜식, 뭐 배인교, 김상진, 뭐 김채환, 공병호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고발당에 야당에 고발당해서 위로차 보냈다 지금 이렇게 당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설 선물을 보내지 않고 그냥 연탄 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당협위원장들한테 설 선물을 보내기보단 그런 의미 있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오다가 기자님한테 전화를 한번 들으니까 뭐 이 곱창김이 무안에서 나온 곱창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또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렇긴 했는데 그건 아직 제가
집에 가서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 예. 네, 그냥 문자만 받았거든요. 집에 도착했다고 곱창김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랄까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극단적 유튜브들과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된다. 우리 보수 우파가 이 성장하기 위해선 이 국민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이 극단적 유튜브들과는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유튜브들의 영향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타이밍에 굳이 전국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당협위원장들과 같이 이렇게 설선물을 보내는 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게 또 눈에 띄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좀 공유를 하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공유한 배경이 좀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당의 원외 당협 단톡방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우리 당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많이 격앙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 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십자가 밟기와 같은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원내에 있는 소위 친한계 의원들도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고 원외 당협 위원장들 중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당은 뿌리가 우리 당사에 가보면 세 분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우리 당의 3분의 1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계 인사들이 우리 당의 뿌리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엔 늘 이러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이 김영삼 대통령과 민주계의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늘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하나회 척결했던 그 김영삼 대통령. 맞죠. 예. 네. 하나회를 척결했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썼는데 사실 87년에 6월 항쟁 이후에 국민들이 같은 신구부 출신의 노태우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민주당 의원들을 이끌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하며 3당 합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다음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의 위험 없이 여당의 대통령으로서 하나회를 척결하고 그다음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5.18 12.12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거를 청산한 그게 우리 당이 과거에 그러한 군부 독재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스스로 그 손을 끊어낸 거예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사면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있는 당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정신을 제외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과거 민주화하는 거리가 먼 군부 독재의 정당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역사를 이어받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굽힐 생각이 없다. 그리고 순수한 극우 정당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2점 몇 % 정도 득표하는 자유통일당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당으로 가시라는 거죠. 저희는 이 당에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당에서 버텨나가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했듯이 우리 보수정당, 우파정당이 극단적인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리얼미터가 지난 16일에서 17일 1,004명,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6.5, 민주당 지지율이 39. 그러니까 이거 오차범위 밖으로 국민의힘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 결집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오히려 이 방식으로 하니까 정당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죠.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60대, 70대,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수 결집을 통해서 더더욱 결집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당의 지지자로 들어온 2030들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2030 세대는 저는 이제 40대다 보니까 저보다 한 10년, 20년 어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꽃피운 나라였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도 뭐 해외여행 단기간 갔다 오면은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홍콩 아니었겠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좀 한 3박 4일, 2박 3일 정도면은 동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홍콩 가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학교 다니고 뭐 그 이전부터 홍콩을 되게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이에요. 저도 홍콩 되게 좋아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한 편인데 근데 그 홍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친구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배웠고 그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홍콩이 어떻게 자유가 박탈되고 점점 전체주의화의 길을 걷게 됐는지를 당시 홍콩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산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불렀던 님을 위한 행진곡 같은 거를 걔네들이 번역해 가서 불렀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바랬지만 또 우리의 민주당이나 이러한 진영들 같은 경우에 약간 친중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다 보니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의구심과 그다음에 걱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중적인 정당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 중국이 현재 시진핑 집권 이후 제국주의적인 그런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하면서 홍콩을 완전히 저렇게 만들어버렸고 최근에 또 대만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역시 그 위협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92석의 이재명 정부가 수립될 경우 대한민국이 홍콩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같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 어릴 때부터 홍콩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세대, 선진국에서 자랐던 세대, 그 세대가 가지는 정서예요. 이 정서는 민주당에서 제가 아까 낮 방송에서 김지호 부실장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김지호 부실장님이 그거를 중국 혐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이 현상을 중국 혐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지지는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다. 이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혐오라고 몰아붙이고 친중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2030 세대들의 홍콩화에 대한 걱정에 대한 바로 그 지점을 우리 당이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구조적인 지지율 상승이라고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잘 못하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또 보수 결집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방금 언급한 그 리얼미터 조사는 응답률 7.8%,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때리기 쪽으로 많이 전략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잡은 것 같고 이게 이제 대선을 점화를 하다 보니까 진영 결집이 또 약간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미래를 좀 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말은 못하지만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중에서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시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태를 또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대선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한동훈 대표는 한 번도 정치를 그만둔 적이 없어요. 예, 당대표 나갈 때도 그만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계속 할 겁니다. 할 거고 다만 이제 그 계엄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친윤들한테 당대표에서 쫓겨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집거 중인 거죠. 근데 집거 중인데 이상하게 또 이 팬덤이 있다 보니까 아니 다른 분들은 길거리 나와도 저 지금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아무도 저 안 알아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어디 스타벅스만 가도 그냥 사진을 찍히니까 그것도 누가 찍은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뭐 딸이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내가지고 그런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기사는 바로 목격담 정치 이래버리니까 이게 나왔다가 또 그렇게 되면 또 목격담 정치 들으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거의 나오지도 않으시고 집거 중이신가요? 네, 진짜 집거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아니 이분도 이도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목격담 정치라고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정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주시하면서 예. 주변 그
뭐 한동훈계라면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정치인들과 의견을 교류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대표님이 언젠가 직접 얘기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당이 정광훈의 아스팔트 우파 쪽으로 너무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친한동훈계 정치인들 우리 그 당 안에서 모두 그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물론 김을 보내긴 했지만 예.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도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론조사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인다면 좀 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우리가 내세워야 경쟁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여러 경로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당에서는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예. 예, 가운데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그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최근에 또 뭐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하는 총재를 뭐 영입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기사까지 나왔어요. 그걸 어떤 예. 방송에서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대선을 질 생각은 없구나. 예, 질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희망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당에 지금 이쪽에 완전히 그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대선은 지는 건 100%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이분들이 질 생각은 안 가지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데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